도시건축 전시관 주거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땅이라는 주제로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강연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원오원 아키텍츠의 최욱 대표님에 이어 오늘은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정재원 교수님께서 익숙함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정재원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재원입니다. 전 경희대 건축학과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선 선배 세 분 선생님들에 비해서 학생 가르치면서 하다 보니까 작업량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지금까지 한 거는 1년에 1개 정도, 많으면 2개. 그래서 총 제가 쉬어보니까 이번 전시를 위해서 쉬어보니까 주택이 한 25개, 약 30개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도 그 중에 한 자리가 모자라서 한 15개 정도를 했습니다. 사실 공간이 좀 됐으면 25개 다 들고 나오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전 첫 작업이 주택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경험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두 번째 작업도 주택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주택, 네 번째도 주택, 쭉 주택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택을 하다 보니까 전 몇 개를 하다 보니까 첫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첫 시작이. 그래서 저같이 주택하면 계속 주택이고, 우리 학교에 같이 있는 선생님 이은석 선생님이세요. 저하고 동년배고 거의. 그분은 처음에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를 100개 넘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뭘로 하느냐가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주택을 하면 사실 선생님들께서 하시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잘못하면 그게 계속 평생 따라다녀요. 이게 불편하면 지금도 전화 오고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문제 있는데 그림 하나 걸렸는데 어디가 맞느냐는 등 이런, 얼마 전에도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을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잔손이 많이 가고, 아주 큰 거에서 작은 까지, 섬세한 것까지 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쭉 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이건 숙명이구나,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그냥 주택 건축가로 또 고착되기를 바라진 않지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하고, 말씀드렸듯이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기 쭉 전시회 했던 것, 지금 15개 전시되어 있는데요. 저 전시했던 건 제 첫 작업에서부터 최근에 준공된 것까지, 그래서 한 22년 정도의 시간을 저 속에 압축해 놓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 건축의 삶의 전체를 보여드린 거 아닌가. 토탈 한 40개 정도 한 것 중에 15개가 전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택 어떤 작은 반복과 차이에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 반쯤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반쯤 남아있지 않을까. 이번 전시를 통해서 처음으로 작업했던 한 20개 정도의 주택들을 쫙 이렇게 펼쳐놓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저 모형들은 최근에 만든 게 아니고 그때 만들었죠. 그래서 아마 전시 준비를 22년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형을 50분의 1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 20개, 10개 쌓이다 보니까 사무실에 놔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관용 모델은
100분의 1로 만들자. 그래서 그런 보관상 뭐 이런 거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 말씀드릴 거는 사실 앞선 선생님들이 참 말씀 잘하시고 하셨는데 전 항상 컴플렉스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할까 그러다가 제가 그냥 농부가 농사진 것처럼 농사진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생각을 압축해서 그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좀 거친 음식을 드신다 생각하시고요, 좀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 오늘 제가 처음 그 컨퍼런스를 기획하면서 참 뵙고 싶은 분들이었어요. 세 분 모시고 싶고. 그래서 이런 좋은 선생님을 모셔서 제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이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뭐랄까요, 원포인트 레슨처럼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살다가 이럴 기회가 잘 안 올 것 같아서 이런 선생님 모시고 이런 게, 그래서 가능한 제 생각을 줄이고 그 선생님 그 어떤 토론 시간을 길게 하는 그런 걸 가져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건축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갈 때 학생들하고 자주 가고 답사 코스로 한 5년에 한 번씩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면을 보면 우리 건축의 한 단면 특징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유서 선생이 우리 조선 시대 고전의 미학을 구수한 큰 맛이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선으로 쓰지 않고 큰 선을 가지고, 예를 들면 소목이 아니라 대목이 전체를 구성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제가 보기에는 배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요소를 가지고 가장 최대를 표현하지 않는가. 그래서 좌양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높낮이를 잡는다든가, 그래서 풍경을 아주 극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작은 요소를 가지고 가장 맥시멈을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건축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깥에서 보는 인면보다는 안에서 풍경을 어떻게 드리고 땅을 어떻게 이용해서 풍경을 어떻게 드릴 건가가 그 주안점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저도 느끼기에는 디귿자의 앞에 투가성이 있는 만대루를 하고 그 사이에 들락거리는 이런 풍경을 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루이스 칸을 참 좋아하는데 그 말 중에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시작해서 측정 가능한 걸로 디자인하고 그 결과물은 측정 불가능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건축에서 터를 잡으면 절반이 끝났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터 잡는 건 배치를 하고 땅을 어떻게 읽고 경관을 어떻게 드릴 건가, 이거에 대한 주안점이 우리 건축의 어떤 절반이지 않을까. 저도 이런 땅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첫 설계부터 그런 것들을 하게 됐던 건 거의 대부분 설계가 초기에 자연 속에 군흥의 기복이 심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땅을 어떻게 이용하고 할 건가에 대한 주안점이었습니다. 거꾸로. 부석사 역시도 우리 건축가들이 가장 좋아하죠. 사실은 부석사의 그 분석하면 진입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에 백미는 제가 보기에는 최순우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는
무량수전 베를린 기둥에 기대어 서서 저는 저기 위치를 어떻게 잡았을까? 그리고 저 풍경을 어떻게 그려드렸을까?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높이에 정확한 건물을 놓은 거. 그래서 보면 영주의 조터는 보면 소백산맥이 태백산맥에서 갈라져서 흘러내리는, 그래서 동해에서 서로 흘러내리는, 그게 정확한 위치의 풍경을 담고 있죠. 그래서 눈이 모자랄 정도로 백리상을 무한대를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가끔 전국에 애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항상 만나러 가끔 봄이든 여름이든 가는데 오늘 애인 중에 한 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요. 안동에가 만휴정이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작은 계곡에 오른쪽에 사진 보면 실개천이 흐르고 너럭바위가 있고 그 위에 오른쪽 사진을 보면 아주 쑥스러워하듯이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곡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풍광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아주 작은 60cm 폭도 안 되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여기 문이 아주 낮아요. 이게 구부려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저기 계곡물이 너무 실개천처럼 흐르기 때문에 저기도 아주 간결하게 하고 저 대문 그리고 저기에서의 만유정, 이것도 다 활짝 열어진 게 아니고 정사같이 편안히 거기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함양에 화림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60령에서 그 난강 쪽으로 흐르는 계곡이 지리산 남사면에 있는데요. 거기에 8개 정도의 정자가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한 5개 정도의 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답사 갈 기회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정자들이 비슷한 유형이지만 땅에 대해서 어떻게 놓여 있는가, 이거에 따라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인 프로토타입은 정면 3칸에 이렇게 이런 거지만 놓여 있는 곳에 따라 여기서 농월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너럭바위에 활짝 펼쳐진 곳에 있죠. 그래서 달빛 숲이 참 아름답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거연정이에요. 거연정은 이렇게 바위들 틈 사이에서 이렇게 정자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아까 펼쳐져 있는데 반해서 주변 풍경이 작은 스케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옆에 그 조경까지도 안 한 듯 한 듯 이렇게 놓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들 보면 그냥 자연 속에 그냥 툭 던져 놓은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자리를 잡아서 놔서 그 분위기를 전체 다르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이 작업은 제가 국내 기구에서 첫 작업입니다. 지금부터 한 3년, 22년 전에 1998년 정도에 설계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첫 작업은 굉장히 고생했던 건 경사진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 치수에 대해서 이런 생각, 풍경을 어떻게 쓸 건가,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여기서 했던 내용들은 30대 초반에 중반에 지금까지의 어떤 학습했고 경험했던 것들, 이런 걸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 첫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사진 터에 2층에서 진입해서 1층으로 전개되게끔, 그리고 건물이 좀 옹벽처럼 가장 경사진 곳은 건물을 놓고 좀 평평한 데는 마당으로 쓰고, 그리고 별채를 통해서 본체를 들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가능한 자연 풍경이 좋아서 어떻게 끌어들일 건가,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고민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어지고 나서 아는 형님이어서 가서 초대받아서 겨울에 갔었어요. 겨울에 갔더니 내가 정말 설계를 잘못했구나 그때를 느꼈었던 게, 뭐랄까요, 우리가 신발 벗고 이렇게 옷도 벗고 있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생활을 하는 생활 습관하고 입식 생활하는 서양 생활의 어떤 천정고 치수들이 달라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처음 이렇게 몸으로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어제 한 작업들이 오늘의 스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은 반복을 통해서 그 차이, 반복과 차이를 통해서 조금씩 진화해 오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은 저기 찍고 이렇게 해서 저 멋있는 풍경을 드리긴 했는데, 그런 어떤 거주성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웠던 젊은 시절의 그런 아쉬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경사지에 건물을 놓고 이렇게 100세계 이렇게 꿈꿔오던 것들을 학교 다니면서 해보고 싶었던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또 한 번의 그런 좋은 스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작업인데요, 전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집이에요. 고3 담임 선생님. 정년을 하시고 사실 집을 젊은 제자에게 좀 지어달라고 미리 땅을 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개 중에 이 땅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북측 땅이고 낭떠러지고 집을 지을 수 없을 것 같은 땅을 제자가 이렇게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외하시면서,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괜찮아. 제자가 지어주면 군대 군복 입듯이 안 맞아도 내가 몸이 맞춰서 살게, 편하게 해보라고 하시고, 지금 또 이렇게 저 집에서 20년 지났지만 80 되셨는데 지금 또 이렇게 거기에 두 부부가 선생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엔 그 경사진 터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땅에 대한 반응으로서 선생님 집은 약간 완만한데 펼친 집, 그 옆에 있는 집은 경사 센데 뜬 집, 초입에 기댄 집, 땅에 대한 반응으로서 집 이름처럼 그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했던 그런 집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선생님 집인데 지금도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창을 너무 많이 열었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요즘 또 자주 가는데 저때 이렇게 좀 아쉬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두플렉스 하는 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연세 드신 분이 키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연세 들면. 그럼 천정고를 많이 낮췄는데 창문을 이렇게 좀 가리고 이런 것까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낮추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경사 지형을 그대로 이렇게 이용해서 경사면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갯벌까지 흘러내리게끔 만들었었고요. 유일한 평지는 저기 진입로만 평지를 만들었습니다. 브릿지로 2층으로 진입해서 바다를 보면서 들어가서 내려가고, 그런 젊었을 때의 그런 생각, 그 근사한 것들을 꿈꾸면서 설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시각적인 그런 부분에 매료돼서, 근데 요즘 와서는 조금 갈 때마다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이런 게 항상 교훈으로 와닿습니다. 이 집은 교각처럼 띄워놓고 이거 지었다가 건축주한테, 가장 가까운 건축주한테 굉장히 혼났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집을 지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었고요. 가장 무서운 건축주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해오다가 부산에 있는 음식점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절개지고 굉장히 난해한 터였었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생각하다가 그냥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 건물들을 놓는 그런 형상을, 그래서 디귿자 건물에 만대르하고 비슷하죠. 디귿자의 바다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커피숍을 갖다 놓고 그런 형상입니다. 그냥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바닷가에 가면 횟집이 진을 치잖아요. 그래서 만대르처럼 열어놓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거꾸로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저게 지붕 위로 이렇게 바다가 보이게 지평집하고 유사한 그런 어떤 형상처럼, 그래서 깨끗한 풍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바다 위로 열리게끔 만드는 그런 형상이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아까 보셨던 병산소원에서 땅의 단면의 레벨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그리고 자양을 어떻게 잡을 건가, 똑같은 생각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은 호시단 펜션인데요. 여기도 이제 사실은 그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마당을 편안하게 만들고, 경사마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 너저분하잖아요. 너저분한 그 풍경을 딱 가려버리고, 그 너머에 저 멀리 무등산이 보여요. 마음씨 좋은 사람만 보일 겁니다. 아마 무등산이까지 이렇게 100리 이상이 나가는 곳인데요. 그래서 항상 설계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런 펼쳐진 곳에서는 어떻게 한정을 시킬 것인가, 리미트 하실 건가, 장소의 문제이고요. 그 도심에 빽빽한 데 가서는 어떻게 열어줄 건가, 두 개 전혀 다른 어떤 상반된 이야기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까이서 보면 이게 자연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펜션이고, 이 펜션이 굉장히 잘 돼 갖고 그 옆에 젊은 친구들이 커피숍을 또 냈어요. 그래서 저한테 커피숍을 좀 하나 해달라 그래서 커피숍을 이렇게 해줬는데, 아까 그냥 가장 그 풍광들을 이렇게 너저분한 걸 닦기 위해서 좀 고요하게 리미트 시켰고요. 그리고 그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진입하게끔 만들었고, 아까 펜션이 그 경사 지형을 그대로 이용했다면 여기는 기단처럼 월대를 만들어서 그 내부를 이렇게 테라스로 확장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진입은 경사로를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벽들, 채들은 굉장히 땅에 강하게 밀착돼 있고, 역으로 지붕재는 가장 가볍게 골강판, 양철판으로 해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들의 어떤 그런 대비 굉장히 가볍게 땅에 어떻게 강하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고, 높이에 대한 이야기, 단면에 대한 이런 것들, 풍경하고의 관계들, 이런 거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확 막아버리니까 훨씬 더 마이크로하게 친근감이 가고, 같이 온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풍경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근감이 훨씬 더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땅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집을 하면서 항상 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제가 시골에서 한옥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리고 산속에서 자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는 한옥은 저하고의 가장 친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살다 보면 별로 모르는데 건축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제서 이렇게 가끔 깨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가장 그 골기가 강한 운조루예요. 구례에 있는 운조루인데, 우리나라 집 중에 가장 골기가 강한 집이라 그러면 전 제가 보기엔 운조루고, 운조루가 또 하나는 외부 공간하고 내부 공간의 관계를 굉장히 마당을 잘 설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집 중. 저도 굉장히 자주 여러 번 갔던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집들 한옥에서 보면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집들이 홑집이라는 거죠. 홑집. 겹집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쭉 일자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의
굉장히 다양해 보이지만 속성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호집을 가지고 긴 걸 가지고 일자를 어떻게 적거나 디귿자, 기역자 만들고 디귿자 만들고 미음자 만들고 어떤 형상은 다 가능한 거죠. 호집이. 저런 호집 우리나라 집들이 보면 저도 한옥에서 자랐지만 우리나라 기후에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 오면서 적응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후가 해양성 기후하고 대륙 기후가 만나는 곳이죠. 그래도 겨울에는 어때? 무진장 추워요. 건조하면서. 여름은 무진장 습도가 높으면서 더워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시원해가 안 돼. 우리는 바람길이 있어야 시원하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우리 부채질 막 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만들어냈는데 무풍 에어컨이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팔린다 이러더라고요. 서양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엔 무풍 에어컨이. 우리는 바람길이 있어야 시원하다는 그거가 어떤 의미에서 몸으로 이렇게 익혀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부채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마 호집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앞뒤로 이렇게 통풍이 되고 그 부분이 있고, 호집이라는 건 또 한편에 보면 기역자, 니은자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외부 공간을 굉장히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끼고 담고 껴안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호집의 매력은 다 외기랑 면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외기의 면한 면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또 하나는 우리 집들이 전부 다 외부로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실내 들어갈 때만 내부로 통하는 거죠. 거의 마당에서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력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속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들어가지 않고 최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쓱 사각으로 들어가서 진입해서 마당이 있고 높이가 있고 바깥채가 있고 행랑채 있고, 그리고 사랑채 중에서도 이쪽 보면 요 공간 북쪽 마당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서는 굉장히 집중된 정제된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나고 안채가 있고요. 안채도 이렇게 보면 잘 보면 이렇게 위채는 높고 아래채는 낮아서 햇빛이 굉장히 잘 들고 하늘로 열려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미미한 변화들을 잘 담고 있는 게 우리 집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들 들어가면서 풍경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면을 따라서 올라가서 사랑채이고요. 사랑채에서 바라본 모습, 그러니까 큰 행랑채 너머로 보이는 풍경들이죠. 그래서 높이에 따라 저 풍경이 다르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채에 들어가면 안채의 아래채와 위채의 높이가 단면 높이가 다르고, 그래서 전혀 다른 어떤 공간감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하회 마을에 가면 충효당입니다. 충효당인데 충효당이 가장 특징적인 서양집이에요. 서양집. 보통 하회 마을의 가장 큰 집이 충효당인데 왜 서양을 잡았을까? 참 궁금하죠. 근데 사실은 여기가 최고의 길지여서 서양집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서양에 맞춰서 건축적인 변형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형들을 보면 사실 아까 보면 사랑채가 뒤쪽으로 가서 미음자에서 뒤쪽으로 붙었는데 이건 앞쪽으로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좁아요. 그게 행랑마당하고 좁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안채를 보면 서양 이쪽 아래채 위채가 좁아요. 장방형으로 쓰지 않고. 그래서 서양 빛을 어떻게 이렇게 막을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랑채를 보면 서쪽으로 빗막이 판
그 뭐랄까 이렇게 그런 바라지문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빛을 다 막고 있죠. 그리고 마당은 남동쪽으로 나는. 그래서 분명히 다르게 이렇게 땅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의 특성들, 섬세한 특성들을 다 잡아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아까 똑같은 거죠. 이렇게 아래체가 낮고 위체가 높아서 빛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망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보면 행랑체가 일자로 돼서 체가 안과 바깥체의 경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들을 보면 체와 담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의 어떤 경계를 만들고 게이트 진입은 어떤 체로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서양 집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앞마당 같은 경우 이렇게 그런 행랑마당 같은 경우 한 4, 5m 되는 것 같고요. 앞마당 같은 경우 대충 한 7.5에 7.5 정도의 어떤 그 치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판교집이라든가 다른 건축을 할 때 마당은 최소한 앞마당 중정형이었을 땐 대충 어때야 될 건가. 너무 좁았을 땐 답답해서 못 쓰고 그럼 기역자형을 써야 되고 그럴 때 뭐 디귿자형을 푼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다 이런 평면 구성에서 다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이게 저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데 11자 집을 놓을 때도 저기 행랑체하고 그 본체 가지고 있는 그 사이 공간의 치수에 대한 그런 생각들 데이터 우리나라 이게 남중 고도가 이럴 때 빛이 겨울철에 어떻게 들어올 건가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어서 이런 행랑마당하고 사랑채하고 사이에 이런 공간들 굉장히 긴장감 있게 붙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저쪽에 바라지 문으로 완전히 막아버리고 소양은 그리고 통풍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이쪽 동남쪽으로 열려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게 사실 아까 두 채의 집들은 경상도의 집입니다. 경상도의 집이고 이렇게 강릉에 있는 선교장인데요. 선교장은 또 굉장히 좀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배치라든가 지형에 맞춰서 그런 어떤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선교장이 굉장히 자유로운 배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은 어떤 기본적인 틀은 또 동일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돛집을 쓴다든가 감는다든가 기역자라든가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거의 쭉 행랑체가 경계를 만들어내고 뒤쪽에 사실 그 굉장히 백미가 뒤쪽에 소나무 숲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사실 가서 뒤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정들이 너무 근사한 곳이고요. 그래서 쭉 보시고 그리고 이 집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상도 집보다 여성에 대한 배려가 훨씬 더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에 대한 그래서 그 안채에서 이렇게 보면 많이 개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개방이 돼 있고 열려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별도의 진입하는 입구 엔터런스가 또 제대로 마련돼 있고 그래서 좀 매력적인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평면들을 보면 조금 더 덜 짜져 있는 듯하게 열려 있고 그리고 레벨에 맞춰서 그리고 사랑채 안채 역시도 조금 더 열린 어떤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 대각선 방향 열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렇게 보여드릴 사실 매력적인 매력적인 부분들을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들어가는 별도의 공간들이 있어서 이렇게 열려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풍경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완충 공간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개방되어 있는 공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안채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안채에서 이렇게 바라본 풍경인데요. 쭉 어느 정도 닫혀 있고 그 너머의 풍경, 산 풍경들이
잘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가 가끔 제가 살았던 한옥이라든가 이런 걸 답사하면서 판교의 집을 지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교에 제가 판교에서 꽤 여러 채를 지었었는데 판교가 좋았던 건 어떤 작은 땅을 가지고 단기간에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터를 하면서 이 아쉬웠던 걸 계속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뭐 재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실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젊은 건축가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판교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 뭐 담장을 만들지 마라, 뭘 해라, 뭐 하지 마라는 게 무진장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피해가면서 거주성을 획득할 건가.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런 택지 개발 지역 내에서 하나의 원형 프로토타입, 어떤 기본적인 생각, 우리한테 맞는 건 어떤 걸 건가. 이 유형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최소한 주거 환경에서 삶이 그 외부로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활하는 모습들이 어떤 너무나 이렇게 이런 밀도 있는 데서 확 안방이 노출된다든가 거꾸로 거실이 노출된다든가 이랬을 때 거꾸로 노출된 게 거리를 두게 만든다라는 것 같아요. 거꾸로 창이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주로 주거에서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프라이빗한 이런 생각. 왜냐하면 우리 서양의 집들하고 우리 집이 다른 건, 제가 보기엔 서양은 지금 옷을 입고 많이 생활하잖아요, 여름에.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맨발로 옷을 좀 가볍게 입고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은 땅을 대지 경계까지 쓰고 한옥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안에 마당을 품고 있고 그 마당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열려 있는 이런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마당은 하늘로 열린 거실과 같이 자유롭게 이렇게 집 안에 들어오면 이동할 수 있고, 내향적으로 열린, 그리고 빛은 남쪽으로 들어와서 저게 만약에 닫아주면 굉장히 갑갑한데 한쪽 면으로 열어주는 그런 형상이고요. 그리고 바깥의 재료가 굉장히 솔리드하면 안쪽은 굉장히 좀 소프트하게,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굉장히 공원에 면하고 있고요. 공원에 면에서 그 프라이버시 같은 건 집이 다 들여다 보일 것 같아서 좋은 장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심을 했었고, 이것도 역시도 마당을 품고 있는 집이고, 행랑채 같은 입구에 말 대신에 소 대신에 자동차를 놓을 수 있게 만들고, 작은 걸 해서 엔터런스를 주차하고 이렇게 진입 공간을 같이 쓰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해서 현관은 별도로 있고 마당을 통해서 다 접근이 다 공간이 가능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공원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원으로 다 열려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선택적으로 닫을 수 있게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닫고 살더라고요. 열려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었어요. 그리고 이게 판교에서 하면서 이게 재료에 대한 어떤 생각, 실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벽돌도 벽돌 못 생겼으니까 프로포션을 좀 바꿔보자, 벽돌 집에서는. 근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벽돌의 비례를 바꾼다는 거.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한번 바꿔 써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는 화강석들을 좀 친근감 있게 어떻게 써볼 건가. 그래 단위 유닛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쌓았고, 그리고 전 여기서 재료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맞는 재료가 어떤 걸 건가. 좀 뭐랄까요, 우리 화강석의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화강석을 어떻게 좀 친근감 있게 어떻게 쓸 건가 이런 생각을 했고, 최욱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도 이렇게 디테일이란 구축법이 보여야 된다.
그리고 디테일이 어떻게 구축했는지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판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한 집이 엄청 저렴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쉽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재료도 별로 많이 안 쓰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쉬워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왜 이렇게 힘들게 간결하게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판교에서는 맨날 컨텍스트 없는 데다가 짓다 보니까 좀, 난 정말 컨텍스트 있는데 좀 짓고 싶어. 더더구나 좀 약간 역사적인 건물 옆에 좀 있으면 같이 좀 폼 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제가 이렇게 가끔 하면서 일 양이 없다 보니까 한 몇백 번, 한 1000번을 되뇌이면 이렇게 그 일이 딱 오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래서 저도 판교하면서 맨날 이렇게 이게 컨텍스트 없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좀 컨텍스트 센데 좀 강북에 좀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정말 이제 강북에 왔는데 너무 센데 온 거예요. 그 저기 창덕궁하고 그 성균관 문묘 사이에 있는 그런 센터죠. 그래서 여기는 또 고등학교 친구, 고3 친구네 집이에요. 그 화가 도상봉 선생님이라고 근현대 화가 선생님이 계신데, 친구가 이사를 가려 그러더라고요. 팔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뭐라고 그랬죠. 야, 이렇게 너희 할아버지가 여기서 1930년부터 자리 잡고 너희 아버지가 태어나고 너가 태어나고 등등 했는데, 그걸 피카소는 조금만 묵었다 그래서 유산이 되는데 너희 할아버지가 여기 아틀리에 있고 등등 했는데 팔고 가면 되겠느냐. 근데 도저히 못 살겠대요. 주변이 주거 환경이 다 깨져 버려서 다가구부터 해서 다세대가 들어오고 나서, 그럼 내가 그거 상관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그거 설계해보고 결정해라고. 근데 이제 가족 회의를 했는데 도시는 찬성을 하고 도시 아닌 사람은 다 이사가자 반대를 했대요. 그때 3대2로 이겼대요. 그래서 지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빨간 벽돌은 도상봉 선생님의 화시 아틀리에를 재현한 거고요. 그 기역자로 된 고동색은 생활 공간으로 했었고요. 뒤에 있던 기역자는 주변에 이렇게 굉장히 산만한 풍경을 병풍처럼 이렇게 만들고 삶을 담는 곳이고, 이쪽은 아틀리에를 재현한 유품들이 있는 곳이고, 근데 지금 현재 유품이 없어요. 굉장히 유품이 있는데 무서워서 거기 못 놔두겠대요. 이게 다랑알이라든가 뭐 이런 도자기라든가 그림들은. 그래서 다 영인본으로 전부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집이고요.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게 기역자형에다가 이렇게 별채의 점형으로 만들어서 내부에서 이렇게 외부로 어떻게 확장될 건가. 그리고 컬러는 이렇게 저쪽에 있는 기와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색깔, 진한 색깔을 하고, 조금 빨간 색깔은 이렇게 저기에 있는 걸 따오고, 그리고 옛날 고벽돌을 깨서 썼어. 그 안에 있는 시간성을 한번 표현해 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땅에 맞춰서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만들어져 있고, 외부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 길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그 집 깊게 들어가서 디귿자로 이렇게 도는 형태고, 바로 이렇게 집에서 바로 별채로 갈 수 있게끔 만들고, 이렇게 들어가서 쭉 이렇게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또 여기에서 3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 곳 1층에 있고요. 2층에 오면 딸하고 이렇게 친구 부부가 이렇게 사는 집이고요. 땅에 맞춰서 이런 쉐입을 그냥 만들었고요. 그래서 바로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현관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저기 깬 벽을 써보니까 요런 안에 속살이 나오고요. 저 벽돌들을 깨서 이렇게 써보고 뭐 이렇게 해서 다른 표정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은 이렇게 여기서 좀 고심했던 건 벽돌을 어떻게 조용성 있게 좀 써볼 수 있을까. 근데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 벽돌이라는 게 이게 굽는 게 전부 다 뭐랄까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이게 마당을 품고 있는 이런 집들이고요. 그래서 실제 건축주가 찍어서 저한테 좋아할 사진이더라고.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친구 부인이.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딸과 친구가 이렇게 저기 여름날에 이렇게 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흥미로운 건 이렇게 이게 꾸역꾸역 고생하고 난 좀 큰 터에 좀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큰 터가 들어왔어요. 큰 터가. 그래서 너무 큰 거예요. 이게 한 1000평 넘어가요. 1300평 그랬어요. 근데 1300평 정도 펼쳐진 데 가니까 어디서 태평양에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디에 건물을 놔야 될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기 더무스 코리아에서 찍어준 사진이 너무 근사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용문사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여기에서 마을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곡에 이렇게 써 있는 그렇고 논밭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 군데군데 이렇게 동네 한복판에 초입에 한복판에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면 동네 어디서나 다 보이는 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넓은 터에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그냥 동네 민폐 안 끼치게 익숙한 그냥 축사와 그냥 뭐랄까요 창고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외형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서 우리나라의 행랑채 보셨잖아요. 이렇게 행랑채처럼 길게 늘어뜨렸고 생활 공간은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주가 착해서 보통 서양에 하면 저기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리를 심으라 그랬더니 정말 청보리를 심어서 근사했었고요. 앞쪽은 큰 스케일로 면하고 뒤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외부 공간 마당을 품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아마 우리 한옥하고 유사한 어떤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런 모습이고요. 또 눈 왔을 때는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그래서 저쪽 너머에는 별채를 놨는데 이쪽은 제가 처음으로 거의 지붕 있는 집을 디자인해 봤어요.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저한테는 엄청난 어떤 저런 거였어요. 그래서 40대 후반에 이렇게 지은 집이고요. 그래서 저 위에 쪽은 이렇게 별채로 이렇게 육각형 볼륨을 갖다 놓고 이쪽은 본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리도 있고 이렇게 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공간은 뒤편에 만들어져 있고요. 앞쪽으로는 큰 마당이. 근데 거의 뒤쪽으로 열려 있고 앞쪽은 많이 닫아 놓은 형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공간에서 투가성이 있어서 저 산의 풍경까지 마당까지 볼 수 있는 이런 형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 전체의 길이 한 30m 되는데 30m 정도 20몇 m를 이렇게 전체 길이로 느낄 수 있게끔 지형이 올라가듯이 이것도 좀 올라가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런 내부의 풍경들이고요.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자연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체와 별체 사이에 사이 공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 공간들을 만들어서 이런 풍경, 별체에서 이렇게 이 공간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었었고요. 그 앞마당 앞쪽에는 딱 때려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좀 더 바깥에서도 자연을 너무 잘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막아서 좀 고요하게 만들었었고요. 뒤에서 뒷집들을 위해서 그냥 풍경을 이렇게 쭉 수평으로 만들어서 좀 뒷집도 좀 편안한 풍경, 편안한 장면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난 정말 좀 교회를 좀 하고 싶어. 이은석 선생님 맨날 교회 하니까 그중에 조그만 거여도 좋으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같이 지내왔어요. 근데 드디어 저에게도 교회가 왔어요. 근데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보통 교회 옆에 사택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택 옆에 교회예요. 집 옆에 교회. 그래서 이 집은 지금 여기에 대청호인데요. 이 집은 원래 고향이 이쪽이었는데 바깥 분이 고향으로 가자. 그러니까 여자분이 안주인이 어때? 난 안 간다. 난 서울 살래. 당신만 가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 하나 지어줄 테니까 가자. 그러면 좋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집이 하나로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큰 땅에 여기는 보면 이렇게 대청호 옆에 수몰지구였었는데 대청호 만들면서 그래서 이주민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 30년 되다 보니까 토착민처럼 만들어서 근사해요. 길도 반듯반듯하고 나무도 자라고 어느 정도 3, 40년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청남대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도 잘해주고 있어요. 아주 그래 깔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여기 와서 많이 살고 그런답니다. 그런 터이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게 물가가 있는데 이게 고속도로 같은 놈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 물가하고 이렇게 단절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물가하고 참 이 풍경이 잔잔한 풍경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서 그냥 큰 스케일의 이렇게 도로들을 이렇게 우리 풍경을 잘라 먹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교회가 있고요, 왼쪽에 집이 있고. 그래서 그 동네 쪽으로는 이렇게 교회를 놨고요. 그 교회는 굉장히 수직의 교회가 아니고 그냥 마을하고 어울릴 수 있는 수평의 평안한 교회를 만들었었고요. 왼쪽에는 주택은 아래채 있고 위채가 있는 그리고 미음자 집이고 그 사이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 한번 체프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 어떤 상상하는 체프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그냥 여기 종탁가 같은데 체프를 하나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여기는 박공으로 돼 있고 집은 박공으로 돼 있고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는 이렇게 단순한 수평의 선으로 각각 외부로 다 떨어져 있는 공간이고 교회가 안에 물 위에 떠 있고 그냥 살짝 수평에서 벽체 두께만큼만 더 올라와 있는 어떤 수평의 차이. 그래서 평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대청호가 바라보이는 집을 짓자 그래서 굉장히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을 거라고 설득을 해서 그래서 물을 교회 안에 담아 드리겠다 그랬었습니다. 대청호 보지 말고 하자고 그랬었고요. 그 평면을 보면 이렇게 코너에 있는데 코너 쪽에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동네로 이렇게 공원처럼 내주고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교회가 들어간다니까 굉장히 이웃들이 굉장히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평면 보여주면서 이게 굉장히 낮은 교회라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냥 이렇게 평면은 심플합니다. 그냥 이렇게 소통하고 여기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집은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돌고 있고 교회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게스트하우스고 교회 사무실이고 식당이고 채플이고요. 각각 떨어져 있고 집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지형들을 이렇게 이용했고 교회는 가장 낮게 만들고 집은 조금 경사면에 조금 더 높고요. 이렇게 교회 진입로. 그리고 여기에선 십자가가 없는 교회예요. 십자가. 그게 설득하면서 마음속에 십자가를 만들자. 십자가가 한 100개는 된다고 이 건축물 안에. 그러면서 십자가를 없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람이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보는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과 안 이 모습이고요. 교회 안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이렇게 빗면 이렇게 저런 바람이 움직임,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벽면에 부딪혀서 나오는 아름다움들, 빛이 그렇게 인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도 경계 없이 쓰고 저기에서도 요즘 건축하면서 어떤 형태로 보여주기보다는 그 다른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보통 소리 같은 경우도 자연의 소리는 다 아름답잖아요. 신경 쓰이는 게 없는데 인공의 소리는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물소리라든가 바닥에 밟으면서 소리라든가 바람 소리라든가 이런 걸 들릴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요즘 고민하고 있는 중 같습니다. 십자가 많지 않아요? 그죠?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게 통로를 통해서 집을 들어간다. 저쪽에서 집을 할 수 있게끔 지형을 올라가게끔 지형에 맞춰서. 그래서 저 뒷집에 있는 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당을 만들어 드리고 풍경을 정리해 드렸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이 집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위치에서 아래채 보는 모습이고요. 이건 집 들어가면서 살짝 내려가게끔 만들었었고요. 전이가 되면서 발바닥에서의 어떤 질감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간이 쓱 빨려 들어가시 넘어 내려가게끔 했고요. 반대편에는 아래채에서 위치로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공간의 전이를 단순하게 보다 이렇게 높이 차이를 지형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참 다른 감각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아까 보듯이 양평 펼치는 집에서는 그냥 계단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진화해서 슬로프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반복과 차이를 통해서 진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집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건 재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게 실험을 조금씩 해본, 소심해서 그런지 조금 실험해 보는데 저런 지붕이 덮인 마루와 같은 불확정적인 어떤 비를 맞지 않는 외부 공간이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면적이 항상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다 면적에 들어갔는데 저런 공간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조금 쓰다가 여기서 굉장히 과감하게 써서 내외부가 통합되고 하나로 돼서 외부 공간, 이 바람길이 만들어지고 그런 집을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열려 있어서 그 거실에서도 바로 이렇게 문 열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이런 집들을 만들었었고요. 이것도 최근에 지은, 며칠 전에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집인데요. 여기에서도 그 11자 집인데요. 외부 공간을 어떻게 극대화할 거며, 그렇게 크지 않는 땅에 어떻게 쓸 건가, 그렇게 별채처럼 행랑채를 만들어서 저렇게 차를 받칠 수도 있고 엔터런스와 같이 있는 행랑채를 만들고, 왼쪽에 조금 남은 건 사무실, 다목적실, 그러니까 어떤 업무 같은 거, 서재 같은 남자를 위한 공간, 뭐랄까요, 서재 같은 독립돼서 그런 걸 하고, 뒤쪽에는 그 생활 공간을 담은 집입니다. 지형에 따라 살짝 올라가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폭도 아까 그런 행랑채하고 본체 있는 폭처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한 4.55 정도, 5m 내외고, 길이는 한 15m 정도 되는, 그래서 마당을 이렇게 감싸 안고, 그리고 여기서는 위에 골강판을 이렇게 행랑채에 놔서 좀 뭐랄까 무거운 노출 콘크리트가 무겁고 그 표정 없는 게 조금 더 이게 가벼운 재료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었고요. 그래서 외부 공간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생각,
그래서 경사면을 기울여서 여긴 살짝 위치를 본체를 높이고 저 경사를 기울여서 빛이 이렇게 좀 편하게 충분하게 들어오고 시야는 좀 열려 있듯이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기법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옥에 아까 봤던 한옥에 있었던 것들을 전 특별한 걸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내가 경험하고 생활했던 거, 내가 봐왔던 거 한 부분씩 이렇게 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그렇게 섬세하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경험했던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지 경계에 맞춰서 리밋들을 만들고요. 조금 남아 있으면 저런 창고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딱 닫으면 이렇게 완전히 외부하고 어느 정도 경계에 차단이 되고 위로는 집이 이렇게 안채에서 보는 그런 풍경처럼 편안하게 보이고요. 좀 문 요만큼 열어서 좀 소통할 수도 있고 더 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거. 네? 여기 앉아주셔서 패널 네, 교수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여년간 교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작업해 오신 굉장히 멋진 주거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계속 생각해 오신 어떤 주거에 대한 개념 그리고 담론들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약 30분간의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패널로는 이손건축의 손진 대표님 그리고 원어원 아키텍츠의 최욱 대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계속 네 분의 강연자분들로 그 심포지엄과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바쁘신 분들이어서 저희가 한꺼번에 계속 모시지 못하고 이제 세 분씩 모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항상 이렇게 오늘도 조병수 대표님께서도 자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오셨지만 패널 분들이 하지만 이제 같이 좀 많은 대화를 나누는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교수님께서 조금 많은 이제 패널 토론 시간에 좀 많은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충분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조금 많은 생각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최욱 대표님께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혹시 먼저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강의 선생님 잘 들었고요. 선생님이 제 작업을 이렇게 보면서 한옥 배치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배치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변형, 타이포로지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집이 홑집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땅의 크기나 대지의 형상이나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선생님 작업이랑 이렇게 좀 대비시켜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초기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했던 작업부터 최근까지 작업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내적인 풍요로움이 이제 보여서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느낀 거는 선생님 작업에서 가지고 있는 일관성, 사실은 처음부터까지 저는 하나의 작업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관성이 대단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일관성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까? 놀라움과 동시에 살짝 궁금하기도 한데, 선생님 작업이 제가 보면은 수직면이 굉장히 강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옥 같으면은 저는 사실은
그 수평면이 굉장히 강한 작업이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사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그 한옥의 바닥이랑 경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의 파사드는 저는 수직면으로 인지가 되는데 선생님 건축은 배치는 굉장히 그 한옥적인데 굉장히 수직적인 면이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가 첫 질문입니다. 제가 제 작업하면서 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수직성이 강하다. 그건 사실은 아마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별로 못 느끼고 이렇게 작업해왔던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제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느끼 가장 큰 게 재료를 프로젝트 원 머테리얼을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린 사회가 나가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건물이 좀 다른 집의 배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게 적게 막 이게 소리치고 이러면 다른 거에 이렇게 받아들이질 못하지 않습니까? 아까 도심에 있었던 아까 그 도촌 난락집 이 경우도 가능한 보이는 면을 단순화시켜 버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이 워낙 이렇게 좀 산만하고 다양한 재료가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내가 또 하나 더 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에요. 저도 어떤 자연 소개할 때라든가 도심 소개할 때 어떻게 하면 최소화를 시킬 건가 재료에 있어서도 그렇고 쉐입에 있어서도 그랬고 저도 그래서 가능한 뭐 발코니가 돌출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그걸 줄이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음각처럼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가 양각이 아니고 좀 음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수근 선생님이 네거티비즘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서 거기에 파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네거티브한 보이드가 이렇게 조금 더 침투돼 들어간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더 하는 것보다 빼기를 좀 했으면 뽑아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작업을 이제 제가 보면서 조병 선생님 작업은 땅에다가 도장을 찍었고 손진 선생님은 감각을 기절시켰고 감성을 딱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작업은 찍은 작업 같아요. 사진을 찍은 작업 같아요. 그게 아까 그 내부 한국 건축의 특징이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본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사실은 외부에서 음각처럼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사실은 굉장히 외부적인 작업이어서 선생님 작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저는 사실은 그 외부를 규정을 했다라고 저는 사실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타협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작업에서 정원을 유심히 보면 그 정원이 그 집에 마치 브로치처럼 예쁘게 딱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협점이 없는 그게 선생님 건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지속된 항성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옥에서 사셨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그런데 그 한옥을 오늘 보여주시고 선생님 작업에 그 대비를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링기스틱한 대비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그 감각적인 타협이 있는 대비인지 궁금해요. 제가 아마 마당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그 첫 작업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20몇 년 동안 같은 조경가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꿔달라고 좀 다른 걸로 좀 하자고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마 조경이 아마 초기에 했던 거 하고 그 풍경 만들고 이 조경했던 분이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더 마당이 좀 건조했으면 싶어요. 조금 더 그래야 이게 자연 풍경이 더 잘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런 걸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아직도 제가 그 능력까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경까지 항상 조경하면서 해놓고 굉장히 많이 싸움박질을 많이 해요. 조경가고 워낙 친구 같으니까 20몇 년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양반의 첫 작업이 제 첫 작업이었고요. 제 거였고 제게 그분이 처음 해줬어요. 굉장히 일관성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일관성을 깨뜨리려면 적용하는 분 먼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또 학교에 있다 보니까요. 제가 굉장히 소심한 부분도 좀 저는 학교에 있다 보면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 지금 학교 다니는 제자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또 어떤 면에서 저 작업으로 이렇게 또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교육했던 것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깨질 못하는 부분이 교수로서의 어떤 교육자로서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한계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창조적인 작업을 이렇게 막 나가질 못하는 이런 부분은 항상 이렇게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막 여기까지 갔다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아마 한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가 아니었으면 조금 달라졌지 않았을까. 저희는 업사라 막 나갑니다. 한계가 아니고 그 일관성을 가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진화해 가는 그런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뭐 조경은 두 번째 문제고 그 일관성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 처음부터 그 슬라이드 처음에 그거 보여주신 것부터 쭉 한 거 자체가 교육자라서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 조경하신 분이 김용택 선생인데 저희 것도 몇 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정 교수님 것을 쭉 해오셨다길래 살짝 물어봤죠. 어떠냐? 저는 이제 조경을 이렇게 하면은 일단 알아서 해주셔라 하다가 이제 몇 개 중요한 얘기만 하고 알아서 해주시라는데 골치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정 교수님 보면은 많이 싸웠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김용태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우리 맨 마지막은 아닌데 그 구루터기 주택, 문의주택에 아까 거기도 하나의 컷이 잠깐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건축가의 배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심사위원을 했는데 이제 가서 좀 감상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감상을 했는데 거기 그 여자 주인분, 그러니까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 목사님이 저 소매를 이렇게 붙잡고 어디로 끌고 가더니 거기 서보래. 그게 어디냐면 그 채플 들어가는 그 입구예요. 여기서 꼭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죠. 거기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에 낮은 담이 있고 그 담보다 조금 높은 교회의 지붕이 있고 바닥에서 살짝 든 교회 바닥이 있고 뭐 물이 있고 그 뒤로 이제 그 산의 능선이 싹 지나가는 그 이제 광경이 잡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아니면 거의 매일 이제 적어도 물론 그 채플에도 가시겠지만 그 자리에서 딱 거기를 바라보는 것이 큰 낙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시 이제 그 거기 딱 짜진 그 경관과 건물과 그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그 광경.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정재현이라는 건축가를 상당히 많은 건축가에 상당히 많은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무려 한국 건축 우리 전통 건축 무려 10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쭉 이제 이제 정 교수님의 이제 그 프로젝트와 쭉 교차를 하면서 이렇게 오늘 봤더니 처음부터
이제 지금 15개를 내놓으셨나요? 그 전시에. 처음부터 쭉 가면서 이제 최근 작품까지 이제 어떤 많은 경우는 이제 한국 건축을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말뿐이거나 이론이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한국 건축이 이렇게 쭉 체화되면서 일관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는데 한국 건축이라는 게 조금씩 체화되면서 이렇게 구현되는 모습이 있구나 하는 걸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더 근저에 있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감동을 하시고 행복하다시길래 저도 이제 그 건물을 보고 너무 황홀을 하고 그리고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왔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른 것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아까 배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노임새 정교한 노임새가 근저에 깔려있는 핵심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재료에 관한 감수성과 그 이해와 그 깊이인데 뭐 이를테면 벽돌, 적벽돌, 뭐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뭐 골강판, 나무 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을 이렇게 쓰면서 그 재료들이 전체에서 맡아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정확하고 잘 듯이 본래 치밀한 분이시지만 저는 골강판을 이렇게 우아하게 쓰신 분은 처음 봤어요. 골강판이 굉장히 싼 재료잖아요.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고 한데 이 골강판이 싼 재료를 이렇게 우아하게 쓰려면은 이러는 사람 몇은 잡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 골강판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재료에 대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재료를 쓰고 우리 흔히 접하는 어떻게 보면 진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재료들을 쓰는데 그 재료를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대한 그 방식이 인식과 그 깊이가 좀 놀랍죠. 뭐 많이 저는 자세히 뜯어본 것은 이제 그 건물 하나인데 많은 것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쭉 그 전시도 그렇고 한옥과 이렇게 쭉 보니 여기에 이런 그 스토리 전개가 이를테면 진화인데 물론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가는 일관성이 쫙 있는 건 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 일관성이 시간이 갈수록 완숙해지고 진화를 한다는 그 느낌이 강해서 자 그럼 이 진화는 어디서 오는 거냐? 그 한국 건축에서 오는 거냐? 뭐 쭉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또 그 전에 이 말씀을 못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잘하시는 분 난 또 처음 봤어요. 조근조근 이렇게 설명을 좀 거짓말로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부가 농사 지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가 한 일이니까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농부였었는데 다른 거 말씀 못 하셔도 어떻게 사과가 이렇게 잘 됐느냐? 그럼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논리가 필요 없고 아마 그런 경험한 것들 이렇게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재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전 굉장히 교육에서 다른 두 분 저희가 유학 같은 세대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능력도 없고 그랬었는데 전 굉장히 좋은 스승님들을 그런 좋은 스승을 만났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3 담임 선생님 집도 지었고 그렇지 건축주였고 지금도 이렇게 가면 저한테 항상 시를 보내주세요. 한 편씩 매월. 그러면 거기에 코멘트 달아서 그래서 며칠 전에 시는 열매였어요. 열매는 이렇게 잘 익으면 제일 중요한 게 꽃이 끝이 아니다. 피크가 아니다. 열매가 피크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한테 하시면서 열매가 피 크고 과일을 보니까 끝에 가서 어떻게 그 맺느냐에 따라 그 과일의 속성이 결정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삶의 마무리를 지금 이까지 왔으니까 잘하라고 그런 또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고3 국어 선생님이었고요. 그리고 그분 사모님이 김중업 선생님 집에서 사셨고요. 한남동 주택 이런데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멋을 알고 계셨고 검은고 하시고 펜싱 국가대표였었고요. 국어 선생님인데 그런 멋쟁이였어요. 저희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제가 유학 갔을 때도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났던 것 같아요. 80년대.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그랬고 직장 다니면서도 이렇게 그쪽에서 미셸 카강 고인이 되셨지만 그런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이렇게 약간의 그런 영향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주사를 한 대 딱 맞고 그런 정도로 그런 어떤 좋은 스승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고 저 역시도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그런 스승처럼 이렇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생이 될 수 없을까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능력 바뀔지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좀 잘 컸으면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과일이겠죠. 그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선생님 작업 보고 뭔가 이렇게 그런 작업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수직면도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이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사진도 굉장히 조예가 깊고 거의 사진가 수준으로서 알고 있고, 근데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을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이랑 선생님 작업이랑 아마도 속성은 거의 흡사할 것 같아. 굉장히 결벽증적으로 풍경을 딱 멈춰놨거든. 계속 저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결벽증에 가까운 그 완성도가 뭔가 프로즌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게 사진이든 건축이든. 그래서 굉장히 언어가 건축적인 언어가 정제되어 있고 그 결과로 굉장히 미니멀하게 완성도까지 가고 그게 지속적으로 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도자기가 1000년 이상 지나도 스타일이 거의 없이 지속되는 그 항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작업 보면은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 강한 개성, 고집, 자아가 있는 분 아닌가 싶어요. 작업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도 좀 얘기해도 되죠? 어쨌건 저는 뭐 정 교수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좀 너무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인데 계속 나오면서 너무 좋았고 오늘도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정재영 교수님은 이제 그 전부터 뵌 적은 있지만 우연히 부산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5.6도 가원에 갔어요. 정 교수님이 하셨다는 건 모르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자연하고 바다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바람결이나 어떤 비례 같은 게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뭐 땅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루스하지도 않고 정말 그 긴장감과 그 공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누가 이렇게 설계를 잘했을까? 부산에 이렇게 잘하는 분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겠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 교수님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야, 역시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게 아까 보면서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이렇게 가면서 전개되는 게 너무 그 학구적이시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는 뭐 세계 최고시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제 체육 선생님 거 봤던 거 지난번 시간에 또 그 전에 손진 선생님 거 보면서 너무 감명받았던 거 그게 생각이 나서 너무 좋은 교훈이 됐는데, 그러니까 정 교수님은 사실은 그 출발점이 제가 볼 때 르코브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줬던 슬라이드의 그 비율을 잡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앙리 시리안이라든지
프랑스에서 그 당시 교육받았던 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르코브시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투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르코브시에 책을 피면 투시도가 나와요. 캡처된 장면이죠. 캡처된 장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코브시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것뿐 아니고 그게 연속으로 이어졌을 때 어떻게 공간이 전개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스케치를 여러 개 그리면서 보는, 그러니까 그런 시퀀셜한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건축을 봤던 거죠. 이제 그런 면이 분명히 있고 그게 이제 훌륭하게 이제 한국적으로 이제 해석되는 과정을 보여주셨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그 디테일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뭐 일본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fragmented experience적인,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다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진 않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체험이 되는, 우리나라 건축에 다 있어요. 그게, 그죠? 르코브시에가 얘기하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덩어리가 하나로 이해되는 주변하고 굉장히 멋진 표현을 해주셨고 그것도 감동적이었었는데 어쨌건 상당히 그 어프로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시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면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건축들이 수직과 수평과 어떤 공간의 연결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지만 그 수직적인 것들이 저는 수직적으로 와닿질 않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막힘과 트임의 관계로서 활용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벽으로 오브제로 나타나기보다는 그게 있음과 없음의 공간으로 해가지고 뚫어주고 막아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평면에서 한국적 공간으로 전개된 것처럼 보였다는 것처럼 이렇게 볼 때에도 특히 그 마지막 건물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에 유리로 되면서 덮인 공간이 나오고 전 그건 대단히 아름다운 공간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거보다 더 다른 공간들도 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것들을 오브제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어떤 공간적인 걸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국 건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르코브시에적으로 이해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 단의 높이라든지 그런 어떤 내 몸과 투시도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물론 한국 건축에 그게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냥 극복할 대상으로 봤을 테고 부석사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진화되면서 우리 풍토랑 잘 맞는 거죠. 우리 랜드스케이프나 이런 산세나 뭐 기온이나 태양의 각도나 그런 거랑 잘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개되면서 그렇게 훌륭하게 풀어내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야 건축에서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지금 최욱 선생님이나 정재현 선생님 강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이점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러면 손 선생님 한 건 뭐였지?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름다웠었는데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내가 너무 로맨틱한지 모르는데 사랑? 따뜻함? 정말 막 가슴으로 와닿는 그 아름다운 공간과 분명히 다른 그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이 오늘날 정말 한국 현대 건축을 그걸 이끌어가고 실험해 가면서 그 엣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신가. 그래서 저는 그 정 교수님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그 여러 가지가 더 비교가 저한테 조금 더 클리어하게 되면서 너무 감동적으로 잘 봤습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고 정재현 교수님 작업이 그 굉장히 웨스턴한 그 랭귀지에서 사실은 굉장히 그 안에 진화랑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전 굉장히 좋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한 질문 같은데 오늘 그 한국 건축을 꽤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사실 제 내면에는 저런 생각이 컴플렉스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첫 작업하고 나서 이게 다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 작업을 다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시리아니 선생 미셸 카강보다 잘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버려버리자 이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고 나서 했던 작업들이 사실은 땅을 알질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지역들을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우리 강토를. 그리고 남도에 가면 어떤 색깔이 땅이고, 우리 풍경의 색깔은 뭐고, 우리 터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 몇 단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풍경에 어떤 것들이 맞을 건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컴플렉스처럼 굉장히 강하게 왔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냥 시쳇말로 우리가 카드 게임 쳐갖고는 서양한테 절대 이길 수가 없어. 하터로 바꿔야 돼. 이렇게 패를 바꾸는 게 아니고 아예 게임 룰을 바꿔야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건 제가 맷집을 짓고 나서 강렬히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꼬르비, 시리안이 다 멀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공부한 게 한국 건축가 루이스 칸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매년 예를 들면 칸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칸 건물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모든 건물을 답사를 하면서 정반대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느꼈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는 땅을 어떻게 쓰고 풍경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아마 저도 이렇게 느꼈던 건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풍경에 어울리는 것들이 작은 선이 아니고 굉장히 큰 선이지 않을까. 그래서 구수한 큰 맛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우리나라 같이 풍경의 변화가 이렇게 심한 곳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름 풍경하고 겨울 풍경하고 극단적인 온도 변화와 풍경의 변화가, 그런 것에 작은 손으로서 갖고는 견뎌내지 못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아직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재료 쓸 때도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풍토에 맞는 색깔과 재료는 어떤 걸 건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아직도 컴플렉스고, 아직도 그런 것들의 스케일 감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들을 사실은 레퍼런스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려.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한 것들이 내 건축이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옛날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따다가 이런 걸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굉장히 좋았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문화라는 게 진화를 하잖아요. 진화의 문제가 경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석이 진화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초기의 경험에서부터 지금 이제 해석하고 비평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오늘 그 과정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칸의 건축을 보셨다고 그러는 게 저한테 지금 굉장히 쇼킹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 코부시에의 건축은 뭐니 해도 미래를 향한 건축이었잖아요. 그리고 머신 for living in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들어가 살 수 있는 어떤 기계라고 했고, 컨텍스트가 처음에는 좀 무시됐던 거죠. 그래도 너무 아름답지만 롱샴이나 그 땅에 어쨌건 그분이 주장했던 거나 건축 이론들이 이제 그런 거였다면, 루이 칸은 굉장히 오브제적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건물에 가보면 핵심은 오브제가 아니고 굉장히 경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석사 같은 데처럼 이렇게 꺾이고 휘어서 들어가듯이, 예를 들어서 브리티시 아트 뮤지엄 같은 경우도 보면 가운데 축은 분명히 있는데, 보사르에서 공부했잖아요. 축은 있는데 실제로는 거긴 못 들어가고 구석 코너로 항상 들어가면 가운데가 막혀 있어서 또 옆으로 쥐어짜듯이 코너로 들어가게 항상 만들잖아요. 예일 아트 갤러리도 사이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건물들이 루이 칸이 한 건물들을 보면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정말 동양적인 건축이고, 사실은 모더니즘을 뜯어놓고 보면 사실은 출발점은 현대 한국 건축이었, 그러니까 동양 건축이었던 셈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건축을 보고 배웠던 거고,
그러니까 모던 건축 전에는 다 축을 향해서 가운데로 갔잖아요. 서양 건축이 뭐 그리스건, 뭐 이집트건, 뭐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에 다 센터로 들어갔던 거를 깨트리면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도 사이드로 들어가게 되면서 일본 건축을 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미스 반데로도 바르셀로나 패빌리언 보면 옆으로 사이드로 진입하면서 어떤 시퀀스를 중요하게 우리나라 마당으로 통해서 들어가면서 전개 같은 그런 과정을 둔 거고, 루이스 칸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루이스 칸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셨다 그런 건 나중에 따로 제가 얘기 듣고 싶습니다. 무슨 왜 루이스 칸을 거기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나중에 듣기로 하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한 말씀만.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꼭 이제 우리 정재현 교수님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그 우리가 주거에 관해서 이제 집에 관해서 전시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집이라는 게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가장 최소의 단위고, 우리가 기본기를 구사할 수 있는 가장,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이제 그런 매체이기도 하고, 아까 그 우리 정재현 교수님 그 사모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어느 한 구에 가서 숨겨진 그 구도를 해석하고 읽어내고, 그것이 또 매일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어떤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그런 발견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이제 가치가 그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이제 저도 이렇게 그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어떤 이제 우리나라 건축 생태계라는 것에 집이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그 나라의 어떤 그 건축가의 근육을 만드는, 젊었을 때 근육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 테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실 다른 분들은 주택을 옛날부터 이제 쭉 하셨는데, 저는 주택을 시작한 지가 늦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5, 6년밖에 안 됐는데, 저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줄 보고 놀랐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쭉 하면 항상 느끼는 것은, 물론 가장 이 세 분들 특히 이제 건축의 완성도라고나 할까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마감, 모든 것의 완성도에서 뭐 그 타이수종을 불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그 완성을 시키고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이 과연 한 나라의 건축 생태계에 있어서 그것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옛날부터 했어요. 그 건축 생태계라는 것은 뭐 건축주가 있고 건축가가 있는데, 건축가가 설계를 해서 뿌리면 시공에서 시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장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완성도를 높이고 그렇게 하는 그 순환 구조가 있는데, 그리고 건축주는 또 거기가 살고. 근데 사실 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그런 장인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은 진짜 그 우리나라가 건축 생태가 많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 아파트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그 주거 문화를 지배를 했고, 옛날에 일 잘하던 사람도 이럴 때면 타일공이면 타일공, 도장공이면 도장공, 목공이면 목공, 아파트만 하다 보니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실력과 기술이 도태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타일공에 따라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이런 건축의 생태계가, 이게 하는 그런 생태계가 많이 와해돼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전시를 하고 이런 심포지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주거 문화가 이제 점차 좀 확산되고 있고, 그 옛날 것을 이제 되찾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그 맥락에서 이렇게 본다면, 아마 이 집을 설계한다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되면 우리나라 건축 생태계의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지금 이 세 분은 뭐 가장 확실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시공이라는 것이 시공사한테 이렇게 건네지고 그 사람들이 뭐 일을 하는 거지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와 적절한 경력과 적절한 그 인력 풀을 가지고 있는 시공사를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그게 이제 건축 생태계에서 하나의 무너진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좀 되새기고 싶었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뭐 이건 뭐 하여튼 정재현 교수님한테 이제 질문이라면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건축 생태계라는 얘기의 맥락에서 그 여태까지 건축 행위, 특히 주택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저도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아파트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시장을 전부 다 이렇게 제대로 된 일하는 분이라든가 시공회사 이런 분들을 거의 희귀동물 내지는 멸종동물처럼 만들었고, 그걸 하려면 우리 사회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제 먼 역사 화석처럼 돼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건축주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꼭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폭력롭게 이렇게 약간의 그걸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다음 세대는. 그래서 그런 장인들을 어떻게 키우고, 제일 중요한 건 장인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런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게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거꾸로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영양을 줘야 될 그런 환경이 아닌가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그 시공을 할 때 좋은 회사, 시공사하고도 굉장히 많이, 예를 들면 제가 실명을 하자면 뭐 제어라든가 이한이라든가 이런 좋은 회사를 할 때 그 대표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랭킹 1, 2위인데 당신네들이 여기서 이게 무너지면 누가 그 밑에서 이걸 따라 하겠냐고. 그래도 퀄리티 보수는 그런 어떤 그 대표님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현장 소장에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랭킹 1, 2위라고 그러는데 그 퀄리티 면에서 규모 면이 아니고 어떤 질을 만들, 그런 것들을 자부심 가지고 만들어야 그 다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진폭을 좀 크게 끌어올려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투쟁적이죠. 사실은 예를 들면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정확하게 하고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졌을 때 사실은 다 똑같으실 때 현장의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작업보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 건축가들이 에너지 쏟아야 되는 거,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건설회사보다 시공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기사들보다 그걸 시공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우리 건축가들의 어떤 그 숙명적인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넓혀 가야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가의 일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계산기도 두들길 줄 알아야 되고 시공도 알아야 되고 뭐도 해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마 다음 세대들은 그런 게 저희가 좀 확장되지 않을까, 그 절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아지지 않을까, 옆 앞에 계신 분들 시대가 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오늘이 마지막 강연이라 그런지 사실은 더 조금 토론 시간이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집니다. 사실 10월 27일부터 이렇게 너무나 바쁘신 소장님들께서 이렇게 매주 나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사실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심포지엄과 전시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점에 정말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아쉽지만 심포지엄은 마쳐야 되겠는데요. 근데 하지만 좀 전에 정재현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15개의 프로젝트는 저희 서울도시건축 전시관에서 1월 31일까지 계속 전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곧 나올 어떤 도록이라든지 계속되는 전시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관람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4번에 걸친 심포지엄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신 점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네 분의 강연자분들 그리고 또 패널분들 그리고 그 청중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서울도시건축 전시관 주거심포지엄 4회 모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